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저녁 무렵 통장 정리를 하다가 손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평생 아껴 살았는데 잔고는 늘 그 자리입니다. 가만히 주방을 둘러봅니다. 빈 찬장, 예전 같지 않은 옷장, 누군가에게 빌려준 채 돌아오지 않은 물건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살아왔는데도 왜 통장은 늘 가벼운지, 왜 마음은 늘 불안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큰 실패를 겪어서 노후 준비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못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큰 병을 앓아서 재산이 날아갔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순간들이 쌓여서 노후가 텅 비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큰 실패가 아니라 사소한 내어줌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급하다고 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건네준 물건 하나,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던 약속 하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넘어간 순간 하나가 사실은 내복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줬는데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왔어도 예전 같지 않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받아갔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느꼈던 그 묘한 서운함과 허탈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이 많아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씩 내어주고 말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내어준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균형과 자존감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압력 소치입니다. 집안의 밥 기운을 붙드는 도구였지만 빌려준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제기함입니다. 집안의 체면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함부로 다뤄진 뒤 마음에 금이 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고급 카메라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빌려달라는 부탁 앞에서 흔들렸던 순간을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금목걸이입니다. 오래전 큰맘 먹고 장만했던 물건인데 행사 때 잠깐 빌려달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밤새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 비밀번호입니다. 급한 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줬지만 그날 이후 내 집인데도 낯설어졌다는 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옷 한 벌입니다. 안 입는다며 달라고 했지만 그 옷에는 시간과 마음이 스며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물건은 사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삶의 중심과 존엄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안해서, 거절하기 민망해서 그것들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마음으로 내어준 것들이 어떻게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올해 76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벌써 6해째입니다. 처음 석 달은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영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서 위아래층에 나눠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영자 씨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아랫집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전기 압력솥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처가 부모님이 오시는데 집에 압력솥이 없어서요. 밥 한 번만 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전기 압력솥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장만한 물건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지어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니 큰 압력솥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압력솥을 내어주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인데 뭐 어때? 이웃이 급한데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였고 영자 씨는 괜찮다며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좋은 일 했으니 괜찮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하나로 외로움을 견뎌본 적 있으셨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에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요. 특히 혼자 사는 노년에는 그 감각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함이 언제 어떻게 경계를 넘는지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전기 압력솥을 빌려준 지 나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자 씨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압력솥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벌써 나흘째인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찾으러 가기도 뭐하고 혹시 바쁜가 싶어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안 쓰는 물건이니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아랫집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압력솥이 없었고 대신 또 다른 부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압력솥은 이번 주말에 깨끗이 씻어서 꼭 드릴게요. 그런데 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다음 주에 제사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이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혹시 제사 제기함 있으시면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한 번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영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압력솥도 아직 안 돌려받았는데 또 다른 물건을 빌려달라니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며느리가 처음 맞는 제사라며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영자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 선반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 제기함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담긴 물건이었고 명절마다 정성껏 닦아서 쓰던 소중한 살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먼지가 쌓인 제기함을 천천히 꺼내 천으로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유기 그릇의 광택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제기함을 들고 나오면서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랑 같이 쓰던 거라 조금 오래됐어요. 조심해서 써주고 쓰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돌려주세요. 젊은 며느리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영자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빈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제기함이 있던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빌려준 것뿐인데 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 전 압력솥을 빌려줄 때는 그래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기함은 자주 쓰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의 격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꺼내서 조상님께 올리던 물건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이렇게 쉽게 내어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호의였지만 두 번째부터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하게 찾아와서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압력솥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또 다른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예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옹졸해 보여서 괴로웠습니다. 이웃끼리 좀 빌려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내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호의였지만 두 번째부터는 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지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사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기함을 돌려준다는 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압력솥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혹시나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벨을 누르자 젊은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사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제기함하고 압력솥 좀 가져가려고요. 며느리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압력솥과 제기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물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압력솥 안쪽에는 눌어붙은 밥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겉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기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기 그릇 안쪽에 음식물 얼룩이 남아 있었고 뚜껑에는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빌려줄 때는 그렇게 정성껏 닦아서 주었는데 돌려받을 때는 이렇게 대충 씻어서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며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쓰고 그냥 뒀어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빌려주세요. 그 말에 영자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급한 건 아니라는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깨끗이 씻어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혼자 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빌려달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게 과연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영자 씨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별 말씀을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영자 씨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압력솥과 제기함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눌어붙은 밥알을 벅벅 문질러 닦고 기름때를 여러 번 씻어내고 제기함의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 닦고 나서 영자 씨는 제기함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위 선반에 다시 올려놓으면서
가만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왔는데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겼던 의미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있는 걸까? 아니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살림으로 있는 걸까? 왜 내가 아끼던 걸 내어준 일이 내가 초라해지는 일이 되어버렸을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이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할 것 같았습니다. 물건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뿐인데 왜 유난이냐고,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그냥 혼자 사귀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어줬는데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해지는지, 그 서운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박미선 씨는 올해 72입니다. 미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이 힘들 때 반찬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을 가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선 씨의 집에는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도자기는 남편과 첫 해외여행 갔을 때 산 것이고, 안방 서랍 속 손목 시계는 환갑 때 자식들이 선물한 것이고, 옷장 한 켠에 걸린 코트는 딸과 함께 백화점에서 고르던 날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미선 씨에게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추억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가 있는데 사진을 직접 찍고 싶다며 고급 카메라를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집에는 남편이 쓰던 고급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풍경을 찍고 가족 사진을 찍고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미선 씨는 그 카메라를 잘 보관해 왔습니다. 가끔 꺼내서 렌즈를 닫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옛날 사진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여기 빛이 참 좋네. 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사촌 동생의 부탁을 듣고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를 빌려주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며 추억을 남기던 물건이었고, 지금도 가끔 꺼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미선 씨가 망설이자 사촌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하루만 쓸 거야. 돌잔치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그리고 혹시 행사 때 하고 갈 금목걸이도 있으면 그것도 좀 빌려줘. 손주 돌잔치인데 제대로 차려입고 가고 싶어서. 금목걸이 이야기까지 나오자 미선 씨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와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 렌즈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목걸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목걸이는 미선 씨가 60세 때 큰맘 먹고 장만한 물건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해 귀한 것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환갑을 맞이하며 딱 한 번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그 금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살 때 미선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격도 비쌌고 이 나이에 이런 걸 사는 게
사치스럽게 보일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어보는 순간 미선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6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카메라랑 목걸이는 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사촌 동생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의 손끝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걸이가 들어있는 서랍을 떠올리는 순간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 남편이 쓰던 거라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어. 금목걸이도 내가 60년을 살고 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물한 거라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사촌 동생은 살짝 서운해하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잔치 날 직접 카메라 들고 가서 사진 찍어줄게.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미선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섭섭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귀한 것은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시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카메라에는 남편과의 시간이 담겨 있고 금목걸이에는 60년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과 내 삶의 핵심을 내어주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지만 내 존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선 씨는 돌잔치 당일 카메라를 들고 사촌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사촌 동생은 살짝 어색한 표정으로 미선 씨를 맞았습니다. 미선 씨는 그 어색함을 애써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사촌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오늘 언니가 정성껏 사진 찍어줄게. 사촌 동생은 그제야 표정이 풀렸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손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배웠던 촬영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씨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렌즈에는 아직 오늘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빌려줬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사진을 인화해서 사촌 동생에게 전해줬습니다. 사촌 동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사진관보다 훨씬 좋아. 미선 씨는 사촌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 근데 하루 종일 사진 찍어주는 거 보면서 알았어. 언니는 물건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끼는 거였구나. 미선 씨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제자리에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촌 동생에게 빌려줬다면 며칠 후 돌려받았을 것이고 혹시 흠집이 생기거나 고장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서로 불편한 감정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물건 대신 시간을, 편애 대신 정성을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금목걸이가 담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미안하지 않게 선을 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심리학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이명옥 씨는 올해 79입니다. 명옥 씨는
아파트 1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작은 테라스도 있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명옥 씨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 사람들도 황급히 배관 수리업체에 연락을 했고 수리기사는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옥 씨가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진료 예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잡아둔 예약이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위층 사람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 아침 8시에 수리기사가 온대요. 그런데 저희도 출근을 해야 해서요. 혹시 어머니 집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수리할 때 천장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물이 새는지 체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했습니다. 천장에서는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수리를 빨리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옥 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옥 씨는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명옥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왠지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명옥 씨는 항상 쿠션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앉았다가 대충 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옥 씨가 쓰는 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수리기사가 물을 마셨던 모양입니다. 욕실 문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명옥 씨는 항상 문을 닫아두는 습관이 있는데 누군가 다녀간 뒤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관 슬리퍼 방향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누수 부분이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은 제대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옥 씨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하는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옥 씨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침대 위에 놓아뒀던 옷이 살짝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아마 천장을 확인하느라 침대 위에 올라갔던 것 같았습니다. 옷장 문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 방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명옥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리는 잘 됐고 별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내 공간이 침범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누군가 내 집을 돌아다녔고 내 물건을 만졌고 내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위층 사람이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술이 잘 끝났어요. 명옥 씨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명옥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당장 오늘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서도 명옥 씨는 며칠 동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혹시 누가 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문단속을 2~3번씩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하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명옥 씨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냥 숫자 4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공간의 경계였고, 내 삶의 안전이었고,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너무 쉽게 열어준 게 후회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급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영역의 경계를 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로 내 공간이 왠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감정 말입니다. 명옥 씨의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전부터 아껴두던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한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워낙 좋은 소재의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새 것처럼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고른 옷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입어봐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명옥 씨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어보라고 해서 걸쳐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코트를 샀습니다. 남편과 외출할 때, 중요한 모임에 갈 때,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입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명옥 씨는 그 코트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입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넣어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연히 옷장을 열었다가 그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모, 이 코트 진짜 예쁘다. 요즘도 이런 스타일 유행이에요. 근데 이모는 이거 안 입으시죠? 명옥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은 잘 안 입어. 나이 들어서 이런 옷 입으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조카 딸이 코트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이모, 그럼 제가 입어도 돼요? 어차피 안 입으시는 거면 저한테 주세요. 저 이런 코트 갖고 싶었어요. 명옥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안 입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젊었던 시절의 자신이 담겨 있었고, 품격 있게 살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옥 씨는 결국 코트를 건네줬습니다. 그래, 가져가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조카 딸은 기뻐하며 코트를 들고 갔습니다. 명옥 씨는 문을 닫고 빈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코트가 있던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 같았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조카 딸은 코트를 잘 입고 다녔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코트가 정말 잘 어울린다며 고맙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명옥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입고 다니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옥 씨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조카 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카 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카멜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옥 씨가 준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명옥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기, 제 친구가 이 코트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제가. 명옥 씨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준 것은 그냥 안 입는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젊은 시절 품격 있게 살고자 했던 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 딸에게 준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명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 입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물건에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명옥 씨는 옷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은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옷은 딸과 함께 쇼핑하던 날 산 것이고, 저 스카프는 친구가 선물한 것이고, 그 재킷은 남편 칠순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옷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입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내어주지 않기로요. 내가 아끼던 것은 내가 지키기로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준 것은 안 입는 옷이 아니라 내가 아껴둔 마음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물건과의 관계가 단순한 소유를 넘어선다고요. 특히 오래된 물건일수록 그 안에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물건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노후에 돈복이 샌다는 것은 하늘에서 복이 달아난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쉽게 내어주면서 살림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작은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결국 내 돈과 마음이 함께 새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압력솥을 빌려준 게 아니라 식탁에 온기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던 시간이 담겨 있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던 추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밥 기운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지 조리도구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본 질서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그 느슨함이 반복되면 살림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사 제기함도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는 집안의 체면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려서 제사를 지내던 그 물건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격식을 가볍게 다루게 되는 순간, 내 삶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함께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손실을 막아야 할 힘도 약해집니다. 미선 씨는 카메라를 지키면서 남편과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고, 저장된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함께했던 시간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무리하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실과 불편을 막았습니다. 귀한 것을 지키는 태도 자체가 노후의 돈복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금목걸이는 미선 씨에게 60년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미선 씨가 환갑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담긴 물건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액세서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자산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명옥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줬지만 그날 이후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쉽게 열어주면 결국 시간도, 신경도, 안전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이건 역시 노후에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명옥 씨는 코트를 건넨 것이 아니라 오래 붙들고 있던 마음 한 조각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결코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거닐던 오후의 햇살이 담겨 있었고, 품격 있게 살고자 했던 젊은 날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입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과 품격과 자산성을 지닌 물건을 가볍게 내어주는 습관은 살림 전체를 가볍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노후에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집안의 밥기운을 붙드는 전기압력솥, 집안의 체면이 담긴 제사 제기함, 세월의 추억이 담긴 카메라 가치와 자존감이 어린 금목걸이, 내 공간의 경계를 여는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내 마음이 스며있는 좋은 옷 한 벌까지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태도가 곧 내 노후를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노후의 돈복은 어디선가 새로 들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제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가였습니다. 평생 미안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했고, 가족에게 미안했고, 이웃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내 것을 쉽게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안해하며 살수록 오히려 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돈이 샌다는 것은 지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시간과 에너지가 새고 미안함 때문에 기준이 무너지고 그 틈으로 내 살림과 자존감까지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압력솥과 제기함을 돌려받은 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빌려주지 않겠다고요. 누가 부탁하면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가 꼭 이걸 내어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절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었고 그 거리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랫집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 인사를 하러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차 한 잔 나누고 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요. 명옥 씨도 변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 공간이 다시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옥 씨는 옷장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은 옷들 중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안 입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부터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선 씨도 영자 씨처럼 무조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필요하지만 기준 없는 나눔은 나를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노후의 돈복은 크게 버는 재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지키고 내 살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열쇠는 죄책감 없는 단호함이라고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요. 미안해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 집에서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물건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쉽게 열어주지 않을 경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주방 살림을 점검해 보세요. 귀한 물건의 자리를 다시 정해 보세요. 내 경계를 열어둔 것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부탁하거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것을 내어줘도 괜찮은지, 내 마음이 편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큰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한 번쯤은 안 된다고 말해보고 한 번쯤은 내 것을 지켜보세요.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노후의 돈복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안해서 내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식과 가까운 사람들 기억 속에 어떤 어른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위에서 비로소 새지 않는 돈복과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돈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경계를 분명히 하고 미안함 없이 삶의 기준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진 적 있으셨습니까? 토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상을 치우고 행주를 빨아 널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들 번호를 누르는 손은 늘 그렇듯 익숙했지요. 신호가 한 번 가고 두 번 갔어요. 받지 않더군요. 끊었다가 다시 걸었어요. 또 신호만 가고요. 세 번째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반가워서 저는 평소처럼 이것저것 물었어요. 점심은 먹었는지, 준우 학원은 잘 다니는지, 며느리는 회사 일로 너무 힘든 건 아닌지. 그런데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전화 너무 자주 하는 거 알아?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담. 그 두 글자가 귀에 콱 박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시렸어요. 저는 평생을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을 40도 되기 전에 떠나보내고 새벽 식당 일부터 시장 반찬 가게까지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제 인생의 아들 말고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지요. 나는 그래도 좋은 엄마였다고. 그런데 72이 된 지금 제가 자식에게 들은 말이 부담스럽다였어요. 사랑이라 믿고 걸어온 전화 한 통이 아들에게는 어느새 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말은 제 전화가 싫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그 방식이 싫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떤 부모는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어떤 부모는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 답을 72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태훈이가 10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따로 떼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하루엔 엄마라는 자리만 있었지 나라는 자리는 없었지요. 새벽 4시면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캄캄한 골목을 걸어 식당에 나가 불을 켜고 국소틀 올렸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오후엔 시장 안반찬 가게로 자리를 옮겼어요. 물을 절이고 멸치를 볶느라 찬물에 손을 담그는 시간이 길어서 겨울이면 손등이 늘 터 있었지요. 어린 태훈이가 제 손을 만지며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까칠해? 하면 저는 그냥 웃으며 엄마 손은 원래 이래 하고 넘겼어요. 태훈이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액수를 보고 잠깐 숨이 막혔지만 적금을 깨고 아는 분께 조금 빌려 그 돈을 손에 쥐어줬을 때 태훈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또 1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당연한 줄, 아니, 자랑스러운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나는 좋은 엄마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좋은 엄마로 사는 것과 자식에게 편한 엄마가 되는 것이 어쩌면 같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변화는 큰 소리 한 번 없이 아주 조용히 시작됐어요. 예전엔 제가 문자를 보내면 태훈이 답이 금방 왔어요. 응, 엄마 알겠어, 엄마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 옆에 떠있던 숫자는 금방 사라지는데 답은 한참 뒤에야 왔어요. 그것도 짧게 한 줄.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화면이 다시 켜지길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별일 아니라고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서도요. 명절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 자고 가던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점심만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길 막히기 전에 가야 돼. 차 막히는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래, 조심해서 가. 하고 웃었지요. 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절반도 줄지 않은 채였고요. 손주 준우는 그새 부쩍 커서 와도 제 옆엔 잘 오지 않았어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준우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하면 네 하고는 눈은 여전히 화면에 가 있었어요. 어릴 땐 제 무릎에서 안 떨어지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다녀가고 현관문이 닫히면 집은 거짓말처럼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가지런히 벗어놓고 간 슬리퍼를 정리했어요. 며칠 뒤 냉장고를 열면 바리바리 싸주려다 못 들려보낸 반찬통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먹어줄 사람 없는 그 반찬을 저는 또 며칠에 걸쳐 혼자 비웠어요. 이상했어요. 누가 저한테 모질게 군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딘가가 허전했어요. 마치 제자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무엇인지 그땐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이었어요. 모처럼 아들 식구가 다 같이 집에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태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며느리가 잘 먹던 나물이며 손이 모자랄 만큼 상을 차렸지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가득해서 저는 그저 좋았어요. 밥을 먹다 자연스럽게 준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학원을 하나 옮긴다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마디 보탰어요. 그 나이엔 영어보다 수학을 먼저 잡아야 한다더라. 옆집 손주도 그렇게 해서 잘 됐대. 며느리가 아, 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지요. 이야기는 며느리 회사로 넘어갔어요. 요즘 일이 많아 야근이 잦다기에 저는 또 마음이 쓰였어요. 서연아, 몸 상해가면서까지 일할 거 없다. 애도 봐야 하는데 회사가 사람을 그렇게 부려서 쓰겠니?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입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고개만 가만히 끄덕이고는 슬그머니 물컵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태훈이한테도 할 말이 많았어요. 요즘 얼굴이 부었다. 술을 좀 줄여라. 건강검진은 받았느냐? 대출 이자가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자 저는 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집은 무리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때 뭘 했어? 태훈이는 제 말을 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끝이 딱 굳어 있었죠. 이상하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오가던 말소리가 잦아들고 수저 부딪는 소리만 났지요. 며느리는 어느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우는 다 먹었다며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어요. 태훈이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고요. 저는 그 분위기가 왜 그런지 몰라서 괜히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더 먹어. 하고 반찬만 더 덜어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식탁의 공기가 이미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의 저는 그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게 좋아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무거운 공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모른 채로요. 밥상을 물리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났고요. 식탁에서의 그 어색한 공기도 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릇에 묻은 갈비찜 양념을 닦아내고 있었죠. 그때 태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왜 뭐 더 줄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하게 한마디만 할게. 저는 손을 멈췄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요. 엄마는 왜 우리 일에 다 끼어들려고 해? 준우 학원이며 서연이 회사며 우리 집 대출까지. 엄마가 다 정해주려고 하잖아.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솔직히 그게 우리한텐 감시처럼 느껴져. 우리도 다 컸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 물소리만 났어요. 저는 손에 쥔 접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들고 서 있었어요. 거품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차가운 느낌만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감시라니. 평생 사랑이라 믿어온 그 마음이 어쩌다 그 한마디로 돌아온 건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무엇보다 아팠던 건 아들의 말투가 화난 게 아니라 너무 차분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오늘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구나. 이미 저들끼리는 엄마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정리가 끝나 있었구나. 제가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그 아이 밥을 차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은 잠깐이었어요. 곧이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사랑이라 믿고 해온 그 모든 말들이 이 집 식탁에선 간섭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 좋은 엄마인 줄로만 알았던 내가 누군가에겐 그저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다 큰 아들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문득 옛날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제 손을 만지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하고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눈물이 떨어지는 걸 그 아이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 입에서 내 사랑이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 아픈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올려다보고 누워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되감아 봤어요. 새벽 식당, 갈라진 손, 등록금 고지서. 그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개를 적시며 누워있던 그 긴 밤이 끝나갈 무렵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마음이었지요. 그게 무엇을 향한 마음인지는 그때의 저도 아직 알지 못했지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혈압약을 타러 동네 병원에 갔어요. 마음이 무거우니 몸까지 무겁더라고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순번을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2살 위인 윤명자 여사라고 그렇게 통성명을 했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응. 엄마 병원 잘 왔어. 끝나고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또 문자가 왔는지 화면을 보며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자제분이 참 살갑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윤명자 여사가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안 그랬어요. 자식 뒷공문이 쫓아다니느라 바빴지. 그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자식은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붙잡지 말고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붙잡다니요. 저는 그저 자식 걱정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붙잡은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람 하고 흘려들었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제 지난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은 먹었니 문자를 보내던 일. 통화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한마디씩 보태던 일. 별일 없는데도 괜히 전화를 걸어 목소리부터 확인하던 일. 그게 다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확인이고 간섭은 아니었을까. 내 마음이 놓이려고 그 아이를 자꾸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윤명자 여사의 그 말이 맞다는 걸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지는 아직 막막하기만 했지요. 윤명자 여사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만 막상 바꾸려니 그게 참 어려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날 밤에 그 마음을 떠올리며 하나씩 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전화를 줄이는 일이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하고 싶고, 점심 때면 밥 먹었니 하고 싶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궁금해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았지요. 마치 오래 피우던 담배를 끊는 사람처럼 손이 허전했어요. 조언을 멈추는 건 더 힘들었어요. 어쩌다 통화가 되면 입에서 그건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한 번은 태훈이가 회사 일이 고민이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곧장 엄마가 보기엔 말이다 하고 나섰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꾹 삼키고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고는 한마디 보탰어요. 엄마는 내 판단 믿어.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평생 가르치려고만 했지 믿는다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감사 인사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명절에 다녀가면 의뢰 다음엔 더 일찍 와라 하던 걸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하고 바꿔봤지요. 걱정 대신 고마움을 말하는 일이 제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 같았어요. 태훈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상했나 봐요. 한 번은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니다. 엄마 잘 있어. 하고 웃었어요. 속으로는 좀 서글펐지만요. 내가 얼마나 입을 가만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조용한 게 다 걱정거리가 됐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서 저는 비워진 그 시간을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써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복지관 서예반에 등록했지요. 솔직히 처음엔 아들 전화만 기다리는 제가 한심해서 도망치듯 나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갈고 한 획 긋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알았어요. 자식 걱정으로만 꽉 차 있던 제 하루에 정말 제 시간이라는 게 생겨 있더라고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순이로 보내는 시간이요. 여러분, 평생 해온 걸 바꾼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저도 며칠 하다 보면 또 옛날 버릇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밤에 이불을 차며 후회하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듯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전화는 줄이고 조언은 삼키고 믿는다는 말을 연습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태훈이었어요. 제가 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먼저 건 전화였지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사에서 고민되는 일이 있다며 그 아이가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신이 나서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답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끝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태훈이가 한참 자기 생각을 말하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얘기하니까 좀 정리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와는 한동안 대면대면했고 준우는 여전히 제 옆에선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먼저 마음을 연 건 우선 태훈이 하나였어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이 더 지난 어느 날에야 며느리가 김장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오는 문자를 한 번 보내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지요. 준우의 짧은 안부 문자는 그보다도 더 나중의 일이었고요. 끊긴 줄로만 알았던 길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다고 해요.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지를 들여다본 연구인데 그 답이 돈도 명예도 아닌 따뜻한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의 핵심은 서로가 곁에서 편안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데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제야 저는 윤명자 여사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 온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달라진 건 저였어요. 이제는 며칠 연락이 없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어요. 바쁘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제 하루를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던 마음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와 돌아보면 저는 참 많은 걸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내 것인 줄 알았고 사랑은 무엇이든 다 챙겨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으로 낳았어도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붙잡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었고요. 관계라는 건 매달려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도록 곁을 내어주는 것이더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심히 흘려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72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 하나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에서 물러나라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자식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쳐 돌아왔을 때 앉아 쉴 수 있는 불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자식과 멀어진 것 같아 마음 시린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 늦게 배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비슷한 마음을 지나오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